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화를 원한다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북한은 완벽한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분양가가 기존보다 10%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면서 면세점 등 유통업계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비자와 롯데카드가 손을 잡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사용될 결제 웨어러블 상품을 내놨습니다. 웨어러블을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국인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과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과 북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아시안 5개국 순방에서 처음으로 갖는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 방문의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곳 한반도에 또한 온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간결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를 시험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로 완벽한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입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강력한 힘도 강조했습니다.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강력해야 합니다. 늘 강력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내놓은 메시지는 강력한 한국과 미국의 힘의 유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분양가가 10%가량 저렴해지는 만큼 주택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언제 어느 지역에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년 6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업계에선 기존 분양가보다 10%가량 싸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가 갖춰진 만큼 언제 어느 지역이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직전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에서 10월 3개월간 서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18%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0.75%로 나타나 공통요건인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충족했습니다. 구별로 따져보면 소초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 요건을 갖춘 지역을 따져보면 강남과 송파, 강동, 서대문 등 10개구입니다. 지방에선 대구 수성구, 경북 문경, 충남 계룡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후 각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한 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줍니다. 업계에선 이르면 이달 하순쯤 첫 지정 지역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과도한 아파트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 모드에 접어들면서 관련 업계에선 다시 유커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등 사드 관련 업계는 중국을 겨냥한 홍보활동과 각종 행사를 한동안 중단하다시피 했는데요. 11월 11일 광군제를 기점으로 중국을 겨냥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다시 중국을 공략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면세업계에서는 SNS 마케팅을 늘리고 현지 여행사와의 교류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했던 웨이보 계정을 활성화하고 현지 여행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중국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며 파워블로거인 왕홍을 활용한 마케팅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면세점도 그동안 중단됐던 중국인 대상 프로모션을 재개하기 위해 중국 항공과 신용카드사 등 제휴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 축제인 11월 11일 광군제가 코앞인 만큼 광군제를 중국인 손님 맞이에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면세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각종 적립금 지급과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리온과 농심 등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식품업체들은 일단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동시에 중국 현지 판촉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등 한중 관계가 갈등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비자와 롯데카드가 손을 잡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사용될 결제 웨어러블 상품을 내놨습니다. 결제 칩이 장착된 스티커와 배지, 장갑을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비자와 롯데카드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기념해 선보인 비자 롯데카드 웨어러블 3종입니다. 내부에 결제 칩이 장착된 스티커와 배지, 장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선불 결제가 가능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인 비자는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웨어러블 3종을 선보였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새로운 결제 경험을 선사하면서 첨단 ICT 올림픽을 일조한다는 목표입니다. People who come to the Olympics, whether from Korea or internationally, would not now have to necessarily have a card or a Visa card with them. They would be able to use one of these wearables to make all of the necessary purchases at all of the Olympic venues. 비자 롯데카드 웨어러블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공식 매장을 포함한 전체 장소에 설치된 1,100여 개 단말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자는 이를 통해 올림픽 기간 비자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들 웨어러블은 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난 후에도 EMV 규격 NFC 결제가 가능한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종 가운데 스티커와 배지는 오는 9일부터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장갑을 포함한 3종 전체는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장소에 위치한 공식 매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 모르면 보험 청구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필수 정보들을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해갈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를 알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된 보험금으로 피상속인, 즉 부모 몫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온전히 상속자 개인 재산이므로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한 채 사망했더라도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고인이 장래에 벌었을 것을 예측해 배상하는 손해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사고 내용이 복잡해 보험금 지급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 준비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 팩스를 통한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양대 성장 전략은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수요 진작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혁신 성장은 기술과 규제 완화, 창업 등 공급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혁신 성장의 해법을 벤처기업 중심의 창업에서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역동성을 잃은 한국 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보관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2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혁신 성장의 추진 전략, 이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 창업 조성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을 창업에서 찾겠다는 얘기인데 이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경제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인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의 90%가 창업 초기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이런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타트업, 특히 기술창업 기업들이 기존 경제를 뛰어넘는 시장을 선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향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을 창업, 특히 기술 창업에 중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네, 지난 2일에 발표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한데요. 주요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수한 기술 인력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 이를 위해서 사내벤처 전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자금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스닥이나 M&A 시장 활성화,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통해서 투자와 회수,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창조경제 등 이름만 다를 뿐 지난 정권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어 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 과거에도 창업벤처 관련 대책들이 많았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차별화되는 핵심 내용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창조경제와 지금 하는 혁신창업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봤을 때는 이런 구호나 개념에 대한 논란보다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창조경제에 있어서는 정부나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업 대책들은 사람과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혁신모험펀드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창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말씀을 다시 하면 투자 활성화가 결국은 창업 활성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한 벤처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의 3분의 1, 중국의 2분의 1 수준이어서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향후 3년간의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세금이나 회수자금 등을 통해서 3조 원을 마련해서 이걸 마중물로 해서 민간자금 7조 원을 합쳐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12월까지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현장에서 바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벤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스톡옵션, 비과세 등 4대 세제 지원 패키지도 도입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민간의 자금들이 창업 벤처기업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첫 번째는 엔젤 투자입니다. 엔젤이라 하면 보통 창업 초기 기업에게 투자금을 주는 천사 같은 존재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1,500만 원까지 연간 100% 소득 공제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3,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폐지 후 11년 만에 다시 행사이익 2천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창업 벤처기업 근로자들이 우리 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4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개인이 간접 투자 방식으로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은 구호나 아니면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할 때까지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벤처나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걷어주시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분들을 많이 북돋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엔 달러보다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와 유로화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H선물은 오늘 2018년 환율 전망 세미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도는 완만하다며 달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강세가 예상되며 원화도 국내 수출 경기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을 대표로 하는 신흥국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 내년엔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신흥국 통화 지수는 연초 이후 4.7% 상승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기 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평균 16억 6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93억 1,96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7억 8,192만 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 내정자가 55억 7,685만 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49억 8,981만 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37억 2,451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일기 차관급 이상 고위직 66명의 평균 14억 7,638만 원보다 12.4%, 1억 8,360만 원이나 많은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상위 세 번째 등급으로 일본과 중국보다 높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OECD 회원국 35개국 중 14위로 10년 전엔 무디스가 28위, S&P와 피치가 24위로 평가했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2에서 3%대를 유지하는 탄탄한 경제성장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가 소방의 날을 맞아 열화상 카메라 1,000대를 전국 소방서에 기부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발화 지점 파악과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 파악, 지형 지물 확인, 소방관 대비 타이밍 파악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약 5만 6천 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총 45개 단지 5만 5,801가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22개 단지 2만 7,520가구가 공급됩니다. 최근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샘이 임직원 의견을 듣는 기업문화실을 신설해 기업문화 혁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샘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기업문화실을 새로 만들고 최은미 이사를 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빚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은행의 가계 신규 대출이 6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가장 큰 증가 규모로 지난달 최장기 추석 연휴가 끼면서 가계 지출이 많았던 데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신용대출도 꾸준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샤씨입니다. 하늘은 맑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가 뿌연데요. 비구름 뒤를 따라온 황사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과 강원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그 밖에 전국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내일도 오전까지는 한때 나쁨 단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내일은 추위도 찾아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4도로 추위는 없었지만 내일은 무척이나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오늘과 비교해 10도나 낮겠고 찬바람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3도, 춘천은 1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이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 속초, 울진 5도까지 떨어져 역시 오늘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맑겠지만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짙겠습니다. 여기 아침 기온 전주 4도, 대구 3도로 역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